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마지막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효력을 잃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그동안 엑스칼리버라고 믿고 휘두르던 칼이 깨진 것과 같은 충격이겠죠. 당혹감과 분노를 숨기지 못한 채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최장 150일까지만 활용할 수 있는 땜질 관세라 앞으로 무역법 301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백을 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폭주하는 트럼프, 그만큼 관세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역대 가장 긴 108분간 자화자찬과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 깎아내리기로 채워졌습니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마치 이 선거 유세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업적을 과시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경제 문제, 특히 물가 부담과 관련해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소득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해서 실상을 덮어버렸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이 밖에 관세는 더 강력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소득세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 역풍 우려에 울다가 다시 인공지능 순풍 기대감에 웃다가 정신을 못 차렸죠. AI 혁신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결국 2년 뒤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이란 미국 리서치 업체의 가상 시나리오 보고서 하나가 입소문을 타면서 AI 파괴론을 증폭시켰는데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맥을 못 추고 과도한 비투 우려가 확산한 상황에서 이 보고서는 뇌관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럴듯한 상황을 2028년 시점에서 사실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인데요. 주중 엔트로픽이 소프트웨어 업체들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공개하자 공포심은 다소 가라앉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나온 엔비디아의 성적은 또 서프라이즈,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죠.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고 특히 순이익이 전년 대비 2배로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곧바로 다음 날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에이전트 AI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는데 시장은 기업들의 설비 투자 지출이 지속될 수 있느냐의 의문을 키우면서 AI 우려가 또 부각됐습니다. 불안한 모습을 보인 뉴욕 증시와 달리 우리 증시의 코스피는 멈출 줄 모르고 올라 결국 6,000선도 뚫고 올라갔죠. 4,000에서 5,000까지 석 달, 5,000에서 6,000까지는 불과 한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만 40% 넘게 오르는 괴력을 과시하면서 전 세계 증시 가운데 압도적인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갈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노무라 증권은 올해 상반기 8,000선 도달도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를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구 휘두르던 보검, 이 상호 관세가 부러졌습니다. 그것도 안방인 미국에서 믿었던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관들이 부러뜨렸는데요. 다른 칼이 있고 변한 건 없다면서 애써 태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심경은 복잡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전 세계의 마음도 불안합니다. 정광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대법원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엄청난 판결을 내놨습니다. 네, 기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 시간 20일 대통령은 금액, 기간, 범위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명확한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상호관세는 의회 승인 없이 국가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됐는데요. 대법관 9명 가운데 3분의 2가 보수 성향임에도 6명이 위법 의견을 내면서 상호관세는 무효라는 하급식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설마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건데 곧바로 새 관세 카드를 꺼냈죠? 네,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걸로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음날 곧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국가 세율을 15%까지 올린다고 예고했습니다. 일단 공식 서명한 10% 관세는 미국 현지 시간 24일 0시 1분,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됐는데요.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는 15%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부라는 표현이 기존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다른 탓에 내부적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발효된 122조 관세는 최장 150일간 유지되는데요. 연장을 하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미 안 된다고 못 박았고 공화당 일각에서도 반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150일이 지나기 전에 뭔가 새로운 걸 찾아서 이 관세를 메꿔야지 되는 상황인데 이게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정연설에서도 곧 새로운 관세 체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의회 승인도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도입이 가능한 122조 글로벌 관세로 일단 시간을 벌고 그 사이 무역법 301조와 무역 확장법 232조 등에 따른 추가 관세 도입 준비를 마치겠다는 계산입니다. 여기서 특히 301조는 미 당국이 특정 국가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하면 포괄적인 관세를 세율 제한 없이 매길 수 있는 막강한 무기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1기 때도 대중 관세 부과에 활용된 바 있었는데요. 미 무역대표부는 이미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301조 조사에 착수했고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미 흑자를 내는 우리나라 역시 이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무역 확장법 232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선 대통령이 관세를 매길 권한을 부여합니다. 관련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가 이미 지난해부터 반도체와 로봇, 의약품 등 분야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상부가 배터리, 주철, 전력망, 통신장비 등 6개 품목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이라며 철강, 알루미늄 등 관세 대상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232조 관세를 부과하려면 장기간 사전조사가 필요하지만 당국이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트럼프식 관세 체계를 재정립하는 데 2달 정도면 될 것이라는 무역 대표 발언도 나왔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당장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들어서면서 뭐가 달라졌나요? 네, 미국 평균 실효 관세율이 기존 16%에서 13.7%로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일대 연구소는 약 5개월 뒤 글로벌 관세 기한이 만료되면 9.1%까지 더 내려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낮은 관세율로 합의한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브라질과 중국 등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로 겨냥한 국가들이 가장 큰 반사의 이익을 보고 유럽과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은 추가 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이 같은 상황에 지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당장 유럽연합이 미국과 합의했던 무역 합의에 대해서 승인 표결을 미뤘습니다. 유럽의회는 미국 관세 정책의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초강경 대응이 필요하면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바주카퍼라고도 불리는 통상위협 대응 조치 발동을 경고하는 건데요. 이건 상품은 물론이고 서비스, 투자, 금융까지 EU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전방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인도의 경우엔 무역 협상단이 막바지 논의를 위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하지만 뭐 지금 유럽과 인도 이런 어떤 액션을 취한 나라들을 짚어주셨지만 뭐 모든 나라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나라든 대법 판결로 장난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면서 엄포를 놨기 때문입니다. 국정연설에서도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며 새로 합의하는 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와 여당도 대미 투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우선이라며 눈에 띄는 행동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유일하게 중국만 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일방적 관세를 철회하며 추가 부과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01조 조사로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면서 다가오는 미중 협상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이 중국의 협상력을 키워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뭐 기존 상호 관세가 이제 효력을 잃었으니까 그럼 환급 문제가 지금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법원이 환급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기로 했습니다. 네. 누가 얼마를 언제 돌려받게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데요.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은 환급 규모가 최대 1,750억 달러, 우리 돈 약 2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1,500개가 넘고 대법 판결 이후엔 페덱스를 비롯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뉴욕 주지사는 관세 때문에 지난해 가계 평균 1,75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대한 환급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정부는 업체들에게,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각각 관세를 의무 환급하라는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입니다. 기한을 180일 내로 못 받고 이자까지 쳐서 지급하라는 건데요. 스콧 베세트 미 재무장관은 환급과 관련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이라면서 서두를 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절차적, 비용적 부담을 키워서 환급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강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잘 돼도 걱정, 안 되면 더 걱정. 요즘 미국 증시의 인공지능 섹터가 이렇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투자자들을 아주 예민하게 만들었는데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수준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수익이 나긴 나는 건가? 라는 질문. 또 최근엔 AI 혁신이 기존 산업을 무너뜨리고 내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공포까지 참 다양한 걱정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분위기만큼 뉴욕 증시도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지 임선우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트리니 리서치가 내놓은 보고서, 이게 이번 주 큰 문제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간 시장을 불안에 떨게 한 이 거품론과는 사뭇 결이 다른데요. AI 디스토피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발전이 오히려 주식시장과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역설적 시나리오가 담겼는데, 구체적인 숫자들을 보면 대규모 해고와 소비 붕괴가 발생해 내후년 중순이면 실업률이 10% 이상으로 치솟고, 이로부터 몇 달 뒤엔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40%가 가까이 하락하는 걸로 계산됐습니다. 뭘 근거로 이런 전망이 나온 건가요? 이 AI 생산성은 급증하지만 이 고용과 임금이 구조적으로 약화되면서 소비 기반이 무너지고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AI 경제는 급성장하지만 소비 경제는 반대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소비 영역에서 변화가 본격화될 걸로 봤는데, 위기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AI 에이전트 도구들이 자동으로 가격부터 재구매, 구독 관리까지 수행하면서 소비자 관성에 기대던 구독과 멤버십, 보험 갱신 모델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여행 예약부터 세무, 법무 등 이 중개 중심 업종으로 영향이 뻗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카드사를 거쳐 은행 그리고 사모신용 시장에선 AI 대출이 부실화돼 금융 불안이 확대되는 등 업계 전반에 걸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주 초반 관련주들이 추풍낙엽처럼 추락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다행히 공포심은 곧바로 가라앉았어요. 이 엔트로픽이 키운 우려가 바로 이 엔트로픽 때문에 완화가 됐죠. 네, 맞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주 급락세에 불을 지폈던 엔스로픽이 폭넓은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인데요. 기업용 에이전트 공개 행사에서 메인 이벤트 격이었던 클로드 코워크 모델을 세이지포스 슬랙과 인투이트, 도큐사인, 팩트셋 그리고 구글의 지메일 등과 연동하겠다 밝히자 AI가 소프트웨어 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가 곧장 가라앉았고요. 독자 노선 대신 상생을 택했다는 소식에 끝을 모르고 내려가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는 급반등하면서 한숨 돌렸습니다. 네, 이 소프트웨어 부분 관련해서는 월가 분위기에서도 안도감이 느껴지죠. 네, 최근 이 소프트웨어주 하락이 과도했다 이런 평가들이 보이는데요. 웨드버시의 데나이브스는 엔스로픽이나 오픈AI 같은 신예들이 치고 나가고 있긴 하지만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확보한 인프라나 경험이 부족하다며 당장은 새로운 AI 도구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지적했고요. 베어드는 한 발 더 나아가 오히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 덕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낙관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주 중반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이번에도 엔비디아 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익, 마진, 매출 전망 전부 예상치를 뛰어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단순히 기대치를 뛰어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위스퍼링 넘버도 넘어섰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월가는 줄곧 엔비디아의 만큼은 특별히 높은 비공식 수치 이른바 2+2를 기대해왔는데 매출 수치와 분기 가이던스가 각각 예상치보다 2빌리언, 20억 달러는 웃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지난 분기 매출은 예상치보다 22억 달러 더 많이, 가이던스는 상당 기준으로 이보다도 훨씬 높은 68억 달러 더 많게 제시되면서 시장이 환호했고요. 메모리 가격이 폭등했던 분기였음에도 마진율이 75%로 나와 기대치를 넘었는데 경쟁사들은 원가 부담에 흔들린 반면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스택과 아키텍처 효율성 덕분에 원가 상승을 압도했습니다. 또 다음 분기 마진율 역시도 75%로 제시하면서 AI 경제의 운영 체제로 자리 잡은 모습을 확인시켜주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항상
초미의 관심사죠. 실적 발표 이후에는 이 컨퍼런스 콜,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 청사진보다는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수요가 넘쳐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 빅테크들의 AI B2 이슈라든지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만 해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많은 의문을 전부 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후 오히려 이 엔비디아의 잘 나온 성적표가 반대로 빅테크 입장에선 막대한 청구서다. 재정적 어려움을 더 키울 것이라 우려로까지 번지면서 냉기는 시장 전체로까지 퍼졌고 반등하나 싶던 분위기는 다음 날 정규장에서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예. 지금 뭐 전해주신 대로 이 AI 공포가 이번 주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AI 테마 안에서 자금 이동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S&P 500은 연초와 비교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반면에 소프트웨어 섹터 ETF는 30% 가까이 주저앉았고요. 팩트셋의 데이터를 봐도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작년 초와 비교해 평균 50% 안팎의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역사적 저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와 달리 AI 인프라 특수를 노리는 반도체 같은 영역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ETF는 올해 20% 가까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 반도체주의 89%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되는 반면에 소프트웨어주는 단 한 종목도 선을 넘지 못한 것만 봐도 극심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에선 에너지와 인프라 같은 이 실물 자산으로 머니무브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후 유형 생산 자산을 보유한 자본지갑적 기업 주가가 자본 경량 기업보다 약 35%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를 이른바 헤일로 효과로 설명하는데 유틸리티와 기초자원, 에너지처럼 자산이 많고 기술 발전에 기존 설비나 물품이 구식으로 전락하는 이른바 기술적 진보 위험이 낮은 업종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실질 수익률 상승과 재정 지출 확대, 제조업 생산 증가를 촉진하는 지정학적 요인이 자본 집약 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분석했고요. 모건 스탠리 역시도 같은 이유로 수익 추세가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쉽게 바꿔 말하면은 그러니까 AI 색깔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 실체가 있는 쪽으로 돈이 이동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이 시장은 여전히 IT로 편중돼 있지만 월가는 이 같은 구조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인프라와 실물 자산을 보유하면서 실질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업종의 투자 매력이 재평가받고 있고 이 같은 흐름은 시장의 메인 재료격인 AI 역시도 다음 단계 피지컬 AI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AI를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메모리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에너지, 전력 공급망 같은 실물 자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데요. 제조업 전반이 구조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갔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은행 규제 완화로 산업 확장 사이클이 더 강해질 수도 있는 만큼 AI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경기 확장과 실물 자산 선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선웅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섰죠. 108분이라는 역대 가장 긴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난 1년간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데 할애했고요. 특히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관세라며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One of the primary reasons for our country's stunning economic turnaround, the biggest in history, where the Dow Jones broke 50,000 4 years ahead of schedule, and the S&P hit 7,000, where it wasn't supposed to do it for many years, were tariffs. And then just 4 days ago, an unfortunate ruling from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t just came down. It came down. Very unfortunate ruling. But the good news is that almost all countries and corporations want to keep the deal that they already made, right, Scott? Knowing that the legal power that I, as president, have to make a new deal could be far worse for them.
앞서 짚어드린 대로 이번 주 시트리니 리서치의 보고서가 AI 공포를 한층 더 키웠죠.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알랍 샤는 AI가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특히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고용 시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Ultimately, we do think it's going to take a while for this to diffuse through the entire economy, but it's more a question of, what happens at the leading edge. I think especially in the US, the job market is just very weak for white collar jobs already. And so the thinking and the ultimate fear is that it's not going to take that much to sort of push things over when we haven't really generated any white collar jobs in the US over the last 3 years. When they take out things like healthcare and education that are primarily driven by government spending. And so that's kind of the underlying thesis here is that there's going to be significant replacement of jobs with AI, specifically AI agents. 미국 최대은행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과 비슷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몇몇 기업들이 수익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AI와 관련해서는 금융업 역시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투매 현상을 겪었지만 JP모건은 AI 경쟁에서 승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In my view, we will be a winner. But at the end of the day, if you look at 100 areas, we'll be a winner in 75 and maybe a loser in 25. We've always had the strategy to use technology to do a better job for our customers. And we're quite good at it. Unfortunately, we did see this in 05, and 06, and 07, almost the same thing. The rising tide was lifting all boats. Everyone was making a lot of money. I don't know how long it's going to be great for everybody. I see a couple of people doing some dumb things. They're just doing dumb things to create NII or.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공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죠. 하지만 기술주 분석의 달인으로 불리는 댄 아이브스는 기존의 낙관론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300로 올려잡았습니다. 아이브스는 이번 실적을 마이클 조던급이라고 극찬했고 지금 당장은 시장 반응이 싸늘하지만 결국에는 AI 거품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Look, I think right now, the street's this glass half empty view. You look at these numbers, these are Michael Jordan-like. In terms of the beat that you saw in data center, the $78 billion for next quarter, that's almost, call it 500 to 700 bips above street. Look, I think, you hit it. Right now, everyone's focused on the losers, how AI is going to hurt. The reality is that it's all about CapEx numbers and data center demand. What you saw from NVIDIA, the AI bubble essentially gets thrown out the window. 계속해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죠. 월 초라 큰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월요일엔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합니다. 앞서 1월에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1년 만에 확장세로 돌아섰죠. 중국 민간조사기관 루이팅거우도 2월 제조업 PMI를 발표하는데요. 12월 확장세로 돌아선 뒤에 1월에도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흐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유로존의 제조업 PMI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열립니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The IQ Era로 연결과 지능이 융합된 미래를 선보일 예정인데 키워드는 역시 인공지능입니다. 우리 중시는 다 아시겠지만 3.1절 대체 공휴일로 휴장이고요.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상대적으로 환산합니다. 유로존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챙겨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월 수치가 유럽중앙은행 목표치인 2% 아래로 떨어지면서 금리나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수요일 일정 보실까요?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막을 올립니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 수요일에 개막하고요. 다음 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시작되는데요. 이 전인대 첫날 발표하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에 시선이 쏠려 있는데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5%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미 연준은 FOMC 회의를 2주 앞두고 최신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내놓습니다. 3월 회의에서 안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 워낙 우세하기 때문에 관심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진단은 보셔야 합니다. 고용지표 발표도 시작되는데요. 먼저 고용정보업체 ADP가 2월 민간 고용 집계를 발표하는데 앞서 1월 수치는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돌았죠. 시장은 4만 8천 명 증가를 예상했는데 2만 2천 명 증가에 그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2월 ISM 서비스 PMI도 확인하시고요. 국내에서는 1월 산업활동 동향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뉴욕 증시 장 마감 뒤에 브로드컴이 분기 성적을 공개합니다.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1월 무역 수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12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30% 넘게 급증한 703억 달러로 집계됐고 지난해 통틀어서도 무역 적자를 줄이는 데 관세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죠. 1월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미국 고용 지표는 1월 해고 건수로 흐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또 집계도 관심이 높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다음 주 가장 큰 지표죠. 미 노동부의 2월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앞서 1월 수치는 서프라이즈였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시장 예상치를 대폭 웃돈 13만 명 증가, 실업률도 4.3%로 떨어졌습니다. 이 보고서로 3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약해졌습니다. 유로존의 4분기 성장률 확정치도 주목되는데요. 앞서 속보치와 잠정치 모두 전분기 대비 0.3%였습니다. 국내 지표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월 경상수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